싱스물 뚫 금융시장은 보다 덜 효율적일 필요가 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금융시장의 급속한 발달 덕에 우리는 자원을 신속하게 분배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영국, 미국, 아일랜드 등 금융시장을 자유화하고 개방한 여러 자본주의 국가들이 좋은 경제 실적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덕분이었다. 자유로운 금융시장을 보유한 경제는 변화하는 기회에 신속하게 반응할 수 있고 이는 결국 빠른 경제 성장으로 이어진다. 최근 들어 일부 금융기관의 지나치게 탐욕스러운 행태로 인해 금융부문 전체가 오명을 쓴 것도 사실이고 특히 위에 언급한 나라들에서 이런 일들이 더 불거져 나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렇게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던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금융위기가 있었고 그 위기의 규모가 좀 컸다고 해서 금융시장을 규제하는 쪽으로 서둘러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 효율적인 금융시장은 한 나라 번영의 열쇠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은 하지 않는다. 현대 금융시장의 문제는 그것이 너무 효율적이라는 데 있다. 최근에 금융혁신을 통해 만들어진 수없이 많은 새 금융상품들 덕에 금융부문은 금융자산 보유자들을 위한 단기 이윤 창출에는 더 효율적이 되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도 보았듯이 이 새로운 금융자산들은 금융 시스템뿐 아니라 경제 전반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말았다. 게다가 금융자산의 유동성을 이용해 자산 보유자들은 작은 변화에도 빨리 반응을 하기 때문에 실물경제 부문의 기업들은 장기적 발전에 필요한 기다려줄 줄 아는 자본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금융부문과 실물부문 사이에 존재하는 속도의 차이를 줄여야 한다. 즉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의도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 글의 전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때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아이슬란드는 1995년 무렵에 세계에서 11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 금융산업의 민영화, 자유화가 추진되면서 아이슬란드 경제는 마치 터보 엔진이라도 장착한 듯 급속히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슬란드 정부는 1998년에서 2003년에 이르기까지 국영은행들과 투자기금들을 민영화하고 은행에 대한 지급준비율 제도마저 없애는 등 가장 기본적인 금융규제까지 철폐했습니다. 이후 아이슬란드 은행들은 무서운 속도로 확장하여 해외 고객을 유치하는 데까지 눈을 돌려 영국, 네덜란드, 독일 금융시장까지 잠식했습니다. 아이슬란드의 투자자들은 자국 은행들의 공격적인 대출 정책 덕분에 엄청난 자금을 융통해 기업 쇼핑, 즉 인수합병에 나섰습니다. 얼마 동안은 이 같은 금융부문의 확장이 아이슬란드의 기적을 낳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1985년에야 주식시장이 개설되었을 정도로 한때 지나친 규제로 악명 높았던 금융 후진국 아이슬란드가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활기 넘치는 신생 금융 중심지로 급변한 것입니다. 1990년대 후반 이래 아이슬란드 경제는 보기 드문 속도로 성장하여 2007년에는 세계에서 5번째로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아이슬란드 경제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성장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아이슬란드 경제는 완전히 붕괴하고 말았습니다. 그해 여름 아이슬란드의 3대 은행이 모두 파산하는 바람에 정부는 이 은행을 울며 겨자 먹기로 인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계속 악화되기만 했고 2010년 초 현재 IMF는 아이슬란드 경제가 2009년 8.5%에 달하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고 추정하는데 이는 선진국 중 가장 빠른 추락입니다. 요즘 들어 아이슬란드가 1990년대 후반 이후 추진한 금융주도 발전 정책들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었는지를 알게 해주는 증거들이 점점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007년 아이슬란드의 은행 자산은 같은 해 국내 총생산의 1000%에 달했는데 이는 은행 부문이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나라 중 하나인 영국에 비해 2배나 높은 수치였습니다. 이에 더해 아이슬란드의 금융업 팽창은 외채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아이슬란드에는 최근 금융가를 지배하는 견해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금융부문의 민영화, 자유화 및 개방으로 경제 성장 동력을 육성하려 한 나라는 아이슬란드만이 아닙니다. 아일랜드도 아이슬란드와 똑같은 전략으로 또 하나의 금융 중심지로 발전을 모색했습니다. 이 나라의 금융자산 역시 2007년에는 국내 총생산의 900%에 달했고 그 결과 아일랜드 역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나락에 빠져들었습니다.
IMF가 추정한 바에 따르면 아일랜드는 2009년 7.5%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아일랜드나 아이슬란드는 1980년대 초 미국과 영국에서 처음 채택된 뒤 다른 수많은 국가로 확산되어 온 금융 규제 완화를 통한 성장 전략의 극단적인 예에 불과합니다. 영국은 1980년대 후반 이른바 금융 빅뱅으로 금융 탈규제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른바 최소 규제 원칙을 구현하고 있다며 자랑해왔습니다. 많은 나라가 영국의 선례를 따랐습니다. 이처럼 점점 더 많은 나라가 금융 탈규제에 기반한 성장 전략을 채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금융 부문에 대한 규제를 완화 폐기해 놓기만 하면 금융업이 제조업처럼 골치 아픈 다른 산업보다 돈 벌기가 훨씬 쉬운 업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미국의 경우 1960년대 중반에서 1970년대 후반까지 금융기업의 이윤율이 비금융기업의 이윤율보다 낮았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초반 금융부문에 대한 탈규제 정책이 추진된 뒤로는 금융기업의 이윤율이 상승세를 타면서 1980년대 이후로 금융기업의 이윤율은 2 내지 5%였던 비금융기업의 이윤율보다 늘 높았습니다. 미국과 프랑스는 지난 20 내지 30년 동안 금융 부문의 이윤율이 비금융 부문의 이윤율보다 훨씬 더 높았습니다. 미국에서는 금융산업이 얼마나 매력적인 종목이었던지 심지어 상당수의 제조업 대기업들조차 사업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금융기업이라 해도 무리가 아닐 정도로 금융산업 참여율이 높았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짐 크로티의 계산에 따르면 197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의 비금융기업이 소유한 증권, 금융자회사 등 금융자산은 기계설비, 건물, 재고 등 비금융자산의 40% 정도였으나 2000년대 초반에는 두 자산의 규모가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명색이 거대 제조업체인 GE, GM, 포드 같은 회사들이 21세기 초반에 이르러서는 이윤의 대부분을 핵심 비즈니스인 제조업이 아니라 금융업을 통해 벌어들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사태의 결과로 세계적 차원에서 특히 부유한 나라에서 금융 부문은 엄청난 성장을 했습니다. 정말 의미심장한 점은 금융 부문이 그를 떠받치는 실물 경제보다 훨씬 더 빠르게, 아니 엄청 더 빠르게 성장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금융위기 문제에 정통한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가브리엘 팔마 교수가 IMF 자료를 기초로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1980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축적된 금융자산의 규모는 세계 총생산의 1.2배 수준이었는데 2007년에는 이 숫자가 4.4배로 증가했습니다. 금융부문의 상대적 크기는 부유한 나라일수록 더 심했습니다. 2007년 현재 영국 금융자산의 규모는 국내 총생산의 7배에 달하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이 말은 동일한 양의 실물 자산과 경제활동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금융청구권의 규모가 점점 더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주택대출시장에서 파생금융상품을 만들어 판 것이 2008년 금융위기를 부른 주요 원인이었다는 사실은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증명해주는 예입니다. 옛날에는 누군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 집을 사면 돈을 빌려준 은행이 그 금융거래의 결과, 즉 집을 담보로 일정 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소유하는 것에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그러나 금융혁신의 결과 주택담보상품을 수천 개 엮어서 만든 MBS라는 주택담보부 증권 상품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시 여러 개의 MBS, 많게는 150개까지 되는 MBS를 묶은 것을 담보로 해서 또 다른 상품이 나왔습니다. 이외에도 현대시 금융이라는 이름 아래 상상의 범위를 초월하는 온갖 종류의 금융상품이 발명되었습니다. 이런 금융상품을 취급해온 사람들마저도 헷갈리는 상품들이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동일한 실물자산, 즉 최초로 주택담보대출에서 담보로 사용되었던 집들과 그 집 소유자들의 경제활동들이 새로운 자산을 파생시키기 위해 반복해서 사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천재적인 금융상품을 만들어 놓아도 결국 이 자산들이 기대한 만큼의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여부는 최초로 담보대출을 했던 그 수십만 명의 노동자와 중소기업가들이 대출 융자금을 꼬박꼬박 상환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 이른바 금융혁신의 결과는 실물자산이라는 기초 위에 금융자산이라는 빌딩을 끝없이 높게 쌓아 올린 끝에 전체 건물이 흔들거리는 꼴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금융상품의 경우 파생이 되면 될수록 금융상품을 궁극적으로 떠받치는 실물 자산과의 거리도 멀어지며 이에 따라 점점 더 그 파생 금융상품의 정확한 가격을 매기기가 힘들게 됩니다. 철저하게 현실적인 투자 원칙을 지키는 것으로 유명한 미국의 투자자 워런 버핏이 2008년 금융위기를 통해 파생 금융상품의 파괴력이 드러나기도 전에 이를 대량 금융 살상무기라 일컬었던 것도 그리 놀랄 일이 아닙니다. 지난 20 내지 30년에 걸친 금융 부문의 지나친 발전을 비판한다고 해서 금융이 모두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만일 금융을 억압했더라면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19세기 시기에 지옥 같은 공장으로 이루어진 경제에 살고 있을 것입니다. 금융 발전이 자본주의의 발전에 결정적 역할을 해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형태의 금융 발전이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금융자본이 경제발전에 필수적이었던 이유는 산업자본보다 훨씬 유동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같은 이유로 금융자본은 생산을 저해하거나 심지어 파괴적일 수도 있습니다. 공장 소유주가 예상치 못했던 추가 주문을 받아 원자재나 기계를 더 구매할 자금이 갑자기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가진 돈은 당초의 주문에 따라 공장 건설, 기계 및 원자재 구입 등에 모두 투자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추가로 자금을 투입하면 이윤을 더 거두리라는 것을 알고 은행이 기계와 공장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주겠다고 나선다면 추가 생산이 가능해집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분야의 사업을 시작하고 싶어서 공장의 절반을 팔고 싶은데 건물과 생산 라인의 절반을 사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때 공장에 대한 주식을 발행한 뒤 이 중 절반을 팔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면 공장주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듯 금융부문은 건물과 기계 같은 비유동성 자산을 대출금, 주식 등의 유동성 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기업이 성장하고 사업 영역을 다각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금융자산이 나머지 경제 전체에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작용을 하게 되는 것도 바로 이 유동성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공장을 짓는 데에는 몇 개월에서 몇 년이 걸립니다. 세계적 기업 하나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 조직적 노하우를 축적하는 데에는 수십 년이 걸립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금융자산은 다른 곳으로 옮겨 재배치되는데 몇 초, 길어야 몇 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 엄청난 유동성의 차이로 인해 심각한 문제가 빚어지는데 이는 금융자본이 기다리는 것을 싫어하는 자본으로 단기간의 이익을 챙기려는 속성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집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경제가 불안해집니다. 유동성 높은 금융자본이 아무런 경고도 없이 그것도 대단히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국적과 산업 부문을 가리지 않고 옮겨 다니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장기적인 부작용입니다. 금융의 높은 유동성은 생산성 상승을 악화시킵니다.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려면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금을 제공하는 금융자본은 기다리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장기 투자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어디든 재빨리 옮겨갈 수 있는 바로 이 효율성 때문에 금융이 경제의 다른 부분에 해로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198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토빈이 지나치게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국제 금융시장의 수레바퀴에 모래를 뿌릴 필요가 있다라고 말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토빈은 금융이동의 속도를 줄이기 위한 금융거래세, 이른바 토빈세의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토빈세 외에도 금융 부분과 실물 부문의 속도 차를 줄일 수 있는 수단은 더 많습니다. 적대적 인수합병을 어렵게 만들어 투기적 주식 투자로 얻는 이득을 줄일 수 있으며 주식을 빌려서 파는 공매도를 금지하거나 주식 증거금융을 인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국경을 넘나드는 자본에 대해 규제를 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금융 부문과 실물 부문의 속도 차이가 완전히 없어져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실물 경제와 완전히 함께 움직이는 금융 시스템은 무용지물입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문제는 금융이 지나치게 빨리 움직여서 실물 경제에서 탈선했다는 데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수준의 유동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제 발전의 궁극적 원천인 기계설비 등 물리적 자본과 인적 자본, 조직 혁신 등의 기업이 장기 투자를 할 수 있게 해주는 방식으로 금융 시스템이라는 회로의 배선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